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어저께 같은 장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OLED죠. 그리고 무슨 삼성 SDI, 전기차. 기존 대장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소외가 된, 시장 전체가 소외가 돼서, 상승폭은 컸지만, 지수 상승폭은 컸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기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존 대장주였던, 어저께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좀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거의 뭐 시장 전체로 이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졌죠.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수급이 빠지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됐고 9월 달부터 이제 코스닥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전 세계 경제는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싼 쪽으로 자꾸 자금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싼 쪽에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증시의 경우는 이유가 항상 존재하죠. 지금 한국 시장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가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 절하받고 있는 건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산업을,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IT예요. 그런데 그 IT 산업을 한국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 부분이 미리 이제 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별로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승을 어느 정도 한 건데, 지금 세계 시장에 비교하면 한국 증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협상 테이블에 딱 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세계 증시가 이제 지금 버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움직일 거고,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계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들이 전부 다 이제 고점을 잡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연동이 돼서 더 싸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라는 거는, 이제 경제라는 거는 파동을 항상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세계 경제가 반등할 때 우리는 추세 전환을 해버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하는 구간에 나오고 다시 눌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 이제 그만큼 싸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빠질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살아있는 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서 이제부터는 상승을 크게 할 그럴 확률이 높다. 뭐만 없으면, 전쟁만 없으면. 전쟁이 난다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 죽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예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전쟁이 만약에 진짜 현실화 된다 그러면 화폐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지금 뭐 내전 중인 다른 나라들 화폐랑 비교를 해보면 돼요. 1,000만원 가지고 라면 한 박스도 사 먹지 못하는, 1억 가지고 라면 한 박스도 사 먹지 못하는, 화폐 가치가 그 정도로 뭐 망가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식이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만 않으면, 우리 시장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팅을 하는 게 맞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자산을, 주식을 거의 풀로 이렇게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생기면 저축을 하는 거고, 이제 내가 일을 해서 일정금을 계속 저축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가진 거 그냥 이제 가진 걸로 가지고 버티면서 운영을 하면 뭐 지금 잡혀있는 이제 약손실 부분은 금방 메워주고 이제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언제부터? IT가 이제 꼭지를 잡고 눌리는 시점부터. 자, 오늘은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 100화 100번째 이야기네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다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초보 딱지도 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스스로 이제 뭐 매매도 하고 계신 분이라던가
우리 회원분들은 당연히 공부가 많이 됐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유튜브로 시청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해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입 시점을 잡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파동을 이해해라.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저는 이제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추세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단기,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들이고 뭐고 전부 다 단타 얘기하죠. 손절 얼마 잡아놓고 손절 10% 잡아놓고 손절 5% 잡아놓고 1, 20% 수익 구간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사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잠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단 팔았다 다시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확한 포지션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트레이딩으로 이용은 하되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시스템도 그쪽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을 살필 때 어떻게 살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동을 이해를 해야 돼요. 파동이라는 거는 수급이라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수급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식에서는 수급이라는 거는 심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뉴스를 보고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가 제대로 된 투자라는 관점으로 샀든지, 수익이 이 정도 났으니까 내가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길게 가지고 가서 수익을 확대를 하든지, 수익 중이었다가 손실 부분에 돌아오니까 내가 심리가 무너져서 팔았든지, 이런 매수와 매도 행태, 이런 행태로 인해서 파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래는 이제 수급 그리고 심리, 이걸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하고 심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거의 단기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도 단기적인 성향이에요. 장기적인 수급을 살핀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에만 이제 위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심리가 무너져 있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투심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기업 가치가 뛰어난 걸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자본을 투입을 하고 오래도록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장기 투자인 거죠. 그 시점을 봤을 때 이제 진입 시점은 어떻게 잡아가는지 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코스피 장기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진입 시점을 분석을 해보자. 제가 과거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고 무조건 싼 구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 추세도 많이 만들어서 그려보고 또 바닥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며 이런저런 걸 사용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대입을 해서 분석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고,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자, 살펴볼게요. 자, 바닥에서 지금 자리에 있는 전고점, 그러니까 가장 바닥인 부분을 선을 그려놓고요. 지금 자리가 여기에요, 코스피가. 근데 그 전에 있던 최고점을 잡아서 선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까지, 바닥에서부터 지금 자리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추세가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을 하면 항상 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를 검증을 시켜줍니다. 이제 등락폭이 있을 땐 더 그렇고요. 자, 보면 이 파란 선으로 동그라미 그려놨던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전망이 좋게 나오고, 주식시장 전망이 좋게 나오고 항상 그랬던 구간이었어요. 그랬던 구간들에 보면, 그랬던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보면 거의 대부분 잠깐 올랐다가 이제 몇 달이고 올랐다가 이제 눌리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윗구간에서 이 밑에 구간에 샀다 그러면 한두 달 올랐다가
이제 뭐 한 1년 동안 빠져버리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 그래도 3달 올랐다가 1년 반 동안 쉬어버려요. 그리고 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 4달 올랐다가 폭락을 맞아버리고, 또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눌려서 이제 본전까지 또 터치를 해요. 1년 반 올랐다가 뭐 한 몇 개월 만에 본전 구간까지 올리니까 이제 심리가 장기 투자라기는 완전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타 있는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추격 매수인 거고, 상승하는 기간은 짧고 장기 투자라게 되면 견뎌야 되는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올바른 진입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돌려있는 구간에 저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닥주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항상 하게 되면 이 구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잡아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진입을 했는데 한두 달 빠집니다. 길게는 막 몇 달 동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빠지게 되면 심리가 무너지지만 올라갈 때 1년씩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이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도 이 추세선을 그려놓고 추세선 밑에서만 이제 진입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5개월 쉬었다가 상승할 때는 2년 반을 가버리는 거죠. 지수가 이렇게 가면 내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바닥 구간에서 사게 되면 수익은 상상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구간 3년 4년 동안 수익을 확대해 놨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도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아요. 거의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선 밑에서 진입을 했던 경우에는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는 자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평가 이익이 돼 있어. 이런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서 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오래도록 평생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계속. 근데 이런 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다시 오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시 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한참 빠져서 다시 올라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2년, 3년 걸리거나 이런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이게 이 자리에서 한 1, 2년은 이렇게 눌렸다 쉴 수도 있고 바로 옆으로 휘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철저하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외면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더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어때요? 자, 전 고점. 지금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전 고점에 선 하나 그려놓고 바닥에 선 그려놓고 추세선 딱 그려보면 어때요? 이 아랫자리에 와 있잖아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면 지금 자리는 역사적 저점이에요. 이게 상승을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코스피 차트로 보면 지금 코스닥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이거는 이제 모양이 지금 모양이랑 많이 다르니까, 지금 코스닥 차트 모양이랑 많이 다르니까 자리로 굳이 보면 이런 자리예요. 코스피 이런 자리에 진입을 했다면 이런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을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비중이 치우쳐져 있어야 돼요. 최소 70%는. 지금 철저하게 코스닥이 소외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금방 돌립니다. 이제 금방 돌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코스피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거꾸로 된 추세를 한번 잡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2만 5천 원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100만 원, 80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팔 이유가 없어요. 이게 100만 원까지 다시 빠지든지 150만 원까지 빠지든지 어차피 평가 이익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놓고 그렇게 다시 지금 코스닥 자리처럼 이런 자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코스피를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지수가 내려오면 당연히 저평가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편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쳐다보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200만 원대부터는 쳐다보면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려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진입 시점을 항상 살필 때 이런 간단한 추세선 하나만 놓고도 진입 시점을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제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전고점 지어놓고 자, 추세선을 딱 그려보면 어때요? 이게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이 추세선이 지금 자리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려봤다 그랬을 때 전고점 부근에서 그럼 이 밑으로 이 까만 선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이게 더 갔다가 가든 여기서 횡보했다가 가든 눌렸다 가려고 그러면 이게 한 6개월에서 2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진입 시점을 다시 잡아가려면. 근데 SK하이닉스를 반대로 이런 구간에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구간에 샀다 그러면 5개월을 눌리든 1년을 쉬었든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고 이게 다시 돌아서 상승을 시작할 때 이 자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가 무언가 망조가 든다든가 큰 뭐 망할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자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도 다시 오지 않았죠. 이 근처까지는 내려온 적이 있지만 이 자리는 이탈을 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 자리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견뎌야 될 기간이 2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심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금 진입하면 이런 파란 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자, 반대로 LGU 플러스 지금 통신 섹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선을 딱 그려놓고 보면 이 추세선 밑에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물론 하락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요. 이 자리에서 바로 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갈 확률이 높겠죠. 앞으로 3개월, 5개월, 뭐 6개월 쉰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모으면 이제 추세 전환을 했을 때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추세를 잡아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를 잡아가는 종목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장기적인 추세를 잡아가는 종목이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추세를 살피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 가지만 보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만 사서 오래 보유를 하면 되겠죠.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러면 이런 구간에 만약 진입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 2년 동안 쉬었는데 한 번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또 한 3년을 쉬었어요.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 기간은 한 7년 동안 그렇게 뭐 한 1-200%밖에 상승을 못했겠죠. 1-200%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 밑에서 샀다 그러면. 자, 그럼 이 위에서 이런 자리에서 파란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이 자리는 이탈했다가 다시 왔다 이탈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 놓죠. 근데 단기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서 바로 오르는 자리를 택해요. 확률적으로 사서 바로 오르는 자리는 이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이런 구간들이 확률이 높아요. 바로 올라갈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다 진입을 하고 기법이고 뭐고 다 이런 자리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 잡아놓고 손절 잡아놓고 왜?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이렇게 오래도록 고생을 해야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진입 시점이 항상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만 견디면 이제 한국 경제가 오래도록 계속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그거는 뭐 이제 거의 국가 부도 사태나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모두 뭐 거지가 되고 다 굶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 회복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부도 사태가 나도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이 그런 상황을 겪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가 디폴트,
근처까지 갔었고 지금 증시가 가장 빨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고 거의 나라가 뭐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구간들이 다 보면 위기는 항상 기회다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빨간 동그라미 자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들립니다. 지금 통신 섹터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라고 있어요, 통신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있죠. 무슨 뭐 통신료 인하부터 해서 별로 뭐 악재란 악재는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니까 5G라는 큰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지금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담아가야 될 때라는 거지. 자, 기아차는 어떨까요? 기아차도 추세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지금 어때요? 가장 받아가고 가장 높았던 시기. 기아차는 무슨 2008년도부터 3년 반 동안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상승을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상승을 한다면 이 윗부분 한 1년 정도는 더 이렇게 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때 상황은 좀 남달랐으니까, 왜냐면 경제 위기를 겪은 상황이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고 4분기 실적 발표, 내년 1월부터는 아마 고점을 거의 무조건 찍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 산업군에서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경쟁력이 있었어요. 인건비도 굉장히 쌌고 이런저런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장이 가능했던 거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들한테 경쟁이 되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내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다 내주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대입해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오래 끌고 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자동차 회사는 진짜 거의 뭐 망할 것처럼 지금 악재를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기아차는 딱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빨간 동그라미 그렸던 이 구간부터 지금까지 뭐 다 막아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빨간 동그라미 그렸던 구간에서 훨씬 싸졌잖아요. 이 자리가 어딜까를 돌려서 다른 종목들로 비교를 해보면 LGU 플러스 이 지금 빨간 동그라미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기아차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거다. 자동차 섹터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분위기가 여기에서 급반전을 할지도 모르는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부분에 지금 수소차라는 부분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뭐 코발트라든가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수소차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후부터나 이제 뭐 상용화돼서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차도 2021년부터 움직인다 그랬는데 벌써 내년부터 상용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들이랑 이제 그런 뜻이 맞는 국가랑 이제 협업도 지금 준비 중인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돼서 만약 히트를 쳐버린다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글로벌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뒤쳐져서 다 망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019년 앞으로 1, 2년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돌아다니는 시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관련된 이름만 들어간 기업들은 전부 모멘텀을 아마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버블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지금 IT는 버블 시작 단계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이제 비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고, 제가 6만원대 SK 하이닉스는 55,000원에서 65,000원 이 사이에는 싸다. 일단 지금 실적으로 보면 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번에 눌림이 왔을 때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55,000원까지 오면 한번 담아보자. 근데 결론은 55,000원까지 안 와서 안 담은 것도 있었지만, 담았으면 지금 9만원까지 갔다 그래도 이거는
원칙과 어긋나는 매매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쫓겨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시장을 읽어낼 줄 알고, 뭐 매매를 할 줄 안다. 이런 부분에 내 머릿속에 나 스스로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때 매매를 했었다 그러면 지금 매매를 안 했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매매를 했었다 그러면 나중에 분석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 매매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7만원, 8만원 구간에 아마 잘라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왜? 길게 가져가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아차, 지금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이런 자리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여유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해서 모아가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기아차가 10,000원, 20,000원, 무슨 뭐, 5,000원, 6,000원, 과거에 이런 자리까지 많이 내려온다? 이거는 거의 뭐 기업이 망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수준을 밟지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턴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거의 진바닥이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빠진다 그래도 30%에서 맥시멈으로 40% 이상은 이제 빠지기 힘들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보면 30% 40% 하락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30%에서 40% 하락은 사실 하락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 80% 하락만 보지 않으면 돼요. 그 정도 하락인 종목들이 내 포트에 많다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 꼭지에서 잡았다는 소리니까. 바닥 시점에 진입을 해서 50% 밑으로 빠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 투자를 해도 몇 번 경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50% 손실은 몇 번 경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고 지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금 자동차 섹터가 추석 전 한 뭐 3, 4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죠. 지금 글로벌 추석 연휴에 글로벌 자동차 섹터들은요 다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지금 이제 팡이라 그래갖고 뭐 4차선은 뭐 핵심주다 그래갖고 뭐 알파벳,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그동안. 뭐 아마존. 근데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고평가에 있어요. 지금 아마존은 PR이 100배예요, 100배. 그런 대기업이 PR이 무슨 뭐 100배라 그래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버블 중에서도 거의 꼭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더 가면 더 갈수록 위험해요. 지금 100년을 벌어야 지금 아마존 시가총액이 돼요.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고평가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 기업이에요. 테슬라가 지금은 잘 나가죠. 차 뭐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그냥 예약으로 완판이고 뭐 차 주문하면 1년, 2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메가 트렌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공급이 없어요. 테슬라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탄탄한 기업들이 성능을 테슬라보다 좋게 만든다든가 그 근처까지 끌어올려서 더 싼 가격에 차량을 이제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아차, 테슬라 저는 무조건 기아차 삽니다. 그런데 이제 GM이나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기아차나 GM이랑 기아차를 비교를 하게 되면 GM을 한 30% 사고 기아차를 한 70%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GM이나 뭐 이런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세게 만들기 들어오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수소차의 강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매고가 점점 나아지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실적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SUV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점을 하지 못했어요. 기아차, 현대차는. 그 부분을 선점을 한 거는 이제 GM이나 뭐 이제 뭐 BMW, 뭐 글로벌 이제 뭐 유명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핵심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 이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쪽에 선점을 해서 실적을 많이 만들어 놨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단 미스가 있었죠. 그래서 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사드라든가 FTA 이런 부분들의 악재를 이제 있는 대로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지금 당장 기아차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 그래도 기아차 주주들은 5만 원은 받습니다. 기아차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도 기아차 주주들은 5만 원은 받아요.
근데 지금 기아차 주가가 지금 한 32,000원 뭐 이러는데 지금 5만원은 받는다고요. 다른 나라에 당장 매각을 해버린다 그래도 기아차 주주들은 5만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매각하면 100몇십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저평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저는 딱 BPS, PBR 이 두 가지만 봅니다. PER이라는 거는 실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PER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PBR이나 BPS는 쉽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되면 PBR이 높아지고 BPS가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BPS가 낮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선에 도달하면 이건 이제 더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손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판단을 할 때는 저평가를 판단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이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 중에 모멘텀. 지금 우리나라 내수주들도 굉장히 쌉니다. 근데 모멘텀이 약해요.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뭐 현대하고 기아도 지금 전기차 다 팔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기술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뭐하니 하면서도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내놓은 전기차들이 안 팔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소차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선도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실적이 커지겠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투자를 많이 해놨으면 굉장히 실적이 폭발할 텐데 그런 투자를 얼마나 해뒀는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막 현대차는 무슨 뭐 건물 사고 이랬으니까 뭐 땅 사고 이랬잖아요. 지금 무슨 뭐 설비를 늘려야 할 텐데 땅을 샀다? 어쨌든 간에 일단 뭐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투자해야 앞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동차는 굉장히 모멘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통신 섹터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렇죠? 5G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확실한 모멘텀이에요. 자동차하고 통신은 확실한 모멘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굉장히 싼데 모멘텀이 없는 거. 내수주. 자, 음식료. 현대차는 중국에서 그렇게 싸다 악재를 받고 뭐하고 해도 투자를 확대를 했죠.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물러났어요. 음식료 섹터. 뭐 오리온이라든가 무슨 뭐 롯데 이런 데는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힘들 때 그걸 견디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내수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조망만한 나라에서 지금 가계부채는 뭐 1,400조나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해먹어봐야 얼마나 해먹겠어요. 기업 가치는 굉장히 싸다 그래도 농심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 라면 파는 회사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팔지만 보통 보면 농심하면 유명한 게 라면이잖아요. 우리가 편의점을 가보면 라면이 종류가 수십 개다. 편의점이 아니고 무슨 뭐 마트 가보면 라면 종류가 수십 개다. 그럼 어때요? 이 라면 종류가 수십 개면 경쟁 심화, 공급 과잉.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각이 받게 되고 뭐 실적 같은 부분에 팍 늘어난 게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주가는 가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농심이나 이런 음식료 섹터들, 우리나라 내수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때요? 4차 산업. 성장주가 가는 시대예요. 성장주가 부각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주들이 버블을 만들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큰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종목들, 애플 이런 종목들이 버블을 만들어가는 구간을 보면 이 버블이 꺼지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 같아요. 조정을 뭐 6개월에서 뭐 2년이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상승이 시작하고 4차 산업이 우리가 이제 피부에 딱 와닿게 되는 우리가 뭐 이제 뭐 말로 이제 불 켜고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생활이 우리 실생활에 입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고 이런 시점에
이제 버블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간에는 우리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좀 팔아놓고 우리 자산은 금이라든가 실물 자산 그리고 이제 하방에다 배팅을 조금씩 해야 돼요. 그 구간이 입혀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년 남았죠. 3년, 5년 남았죠.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는 거야. 사 모아야지.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모멘텀 분석이라든가 기본적인 분석,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이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찾아서 사 모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뭐 3년, 5년 지나면 내 자산은 크게 성장을 해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쳐다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어도 2008년에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좀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유 종목 한 7, 80%는 기본적으로 다 1000%, 2000%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2년 만에. 이런 하락이 나오고 이런 바닥이 잡혔다. 근데 5개월 쉬었죠. 이 5개월 못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때 진입을 했어도. 이 5개월 못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못 먹는다고 이거. 내 자산의 10배 성장을 놓친다고요. 2년 만에. 내가 1억 있으면 20억 갖는 거고 내가 1000만원 있으면 2억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산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는 시기라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런 구간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모아가고 하면 이 2년 구간에 있는 게 이제 뭐 한 4년, 5년에 만들어지고 2년 동안 이제 수익을 내고 내가 자산을 축적을 했던 게 쌓이는 속도가 더뎌지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다시 시작할 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줘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간은 항상 잡혀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구간은. 그리고 이렇게 진짜 생각대로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면 이제 뭐 금값 폭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버스 같은 거 배팅 해놨던 거 수익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수익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구간에 이제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구간은 코스닥은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기본 1500포인트까지 두고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코스닥 지수 1500포인트 지금 뭐 700포인트 800포인트 다 얘기하고 있는데 1500포인트 얘기하면 다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이때까지는 저는 주식 비중 100%는 그렇고 한 800포인트 넘어가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1500포인트까지 그냥 70%는 보유하고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올 때까지 코스닥은 겁먹을 게 없어요. 지금 되게 싸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살짝 주도주가 비싼 구간에 와 있어요.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코스피도 쌉니다. 근데 주도주가 고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살짝의 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지금 엄청 싸다. 코스닥에 비싼 건 바이오하고 제약밖에 없어요. 바이오밖에 없어. 바이오밖에.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코스닥에도 있어요. PBR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에. 기본적인 내재 가치만 봐도 진짜 싼 종목들이 많아요. 거의 널려 있어요. 진짜 널려 있어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돼요. 이게 지금 움직이는 구간이 보이면요, 코스피 종목들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쪽으로 다 갈아타야 된다고. 이게 움직이는 구간이 몇 달 있으면 내년부터는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내년부터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뭐 배당도 챙기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봤다가 이제 이게 움직이는 구간이 보이게 되면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코스닥으로 가는 거야. 그냥 몰빵으로 가는 거야. 코스피 같은 건 버려버려야 된다고. 그런 시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통신 섹터가 만약에 대장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IT에서 통신으로 대장주가 바뀐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통신은 없잖아. 뭐 KT, SKU 플러스, SKU 플러스 낸다. 텔레콤, 그리고 LGU 플러스. 요거 세 개 그냥 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중에 잘 나가는 거 수익 많이 주겠지. 제일 많이 주겠지. 이 중에 수익을 많이 주는 놈도 있고 좀 덜 주는 놈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공부해보면 되지. 장기 보유 하는 거 이거 세 개 비중 딱 나눠놓고 좀 매매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비중을 이제 조절하면서 하든지. 그 중에 이렇게 자리 좋은 거 KT하고 LG U 플러스가 자리가 좋고, SK텔레콤은 약간 자리가 애매해요. 그럼 SK텔레콤 빼고 가기 힘드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야. 그래갖고 갖고 가고 LG U 플러스 그리고 KT에다 비중을 실어서, 그러면은
5G 관련. 셋 중에 어떤 놈이 대장이 되든지 간에, 한 놈만 대장 되면은 나는 수익을 크게 나는 거잖아요. 나머지도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게 읽어야 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잖아요, 한국에. 선택상이 없어요. 그냥 둘 다 갖고 있으면 돼요. 기아차는 우선주가 없으니까 기아차 갖고 가는 거고, 현대차는 우선주가 있으니까, 내가 뭐 현대라는 큰 기업에 의결권 행사할 게 아니잖아.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우선주 사버려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모아간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진입 시점을 살필 때는, 현재 주가를 추세선의 끝자락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입 시점을 살필 때는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이 항상 우선시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에 대한 분석, 경제 시황에 대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게 부족하니까 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분석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를 지금 광고 몇 개 보고 공짜로 얻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이렇게 나눠주잖아. 내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거의 대부분 맞아 들어간다고 봐요. 왜? 확실한 모멘텀으로 보이는 게 장기적인 흐름이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단기적인 분석이라든가 단기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후, 한 달 후, 일주일 후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릴 확률보다 맞을 확률이 많겠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니까. 근데 장기적인 흐름은 그 변수라는 게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딱 잡히면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도 그렇고,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파동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사람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릇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릇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그릇을 키우든가, 그게 싫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면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잔파동이 없이 상승파동이 길면 길수록 하락파동도 길게 나오죠. 잔파동을 거쳐서 추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잔파동을 뭘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게 잔파동이에요.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게 이제 잔파동이에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흔히 말해서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제 추세는 뭘까? 이렇게 상승을 쭉 해버리는 거. 하락을 쭉 해버리는 거죠. 상승을 쭉 해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추세죠, 이런 게. 상승을 이렇게 쭉 해버리고, 하락을 쭉 해버리고.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런 건 잔파동. 박스권 잔파동. 이 잔파동은 1, 2, 3년, 뭐 4년, 여기가 한 4년 정도의 잔파동이 있었고, 여기서 한 5년, 6년 정도의 잔파동이 있었죠. 투자자들은 이런 걸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이 구간에도 수익을 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 기대 수익을 낮추고 견디게 돼야 이런 구간을 봐봐요. 여기서 3년, 4년을 견뎌야 이런 추세, 4년의 긴 추세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년의 긴 추세를 한번 누리면 내 인생은 끝납니다. 부의 측면으로는 이런 추세 한 번만 타면 내 인생은 바뀌어요. 자본이 바뀐다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은 바뀌어버려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내가 맥시멈으로 2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릇이 커져버려요. 이런 추세 한번 만나면 이제 뭐 10억, 100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10억 있던 사람들은 1000억 조 단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한 번만 타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추세를 한 번만 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부자는 뭐예요?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가진 거 먹고 사는 거 빼고, 내가 누릴 거 어느 정도인지 책정해놓고 나머지는 베풀면 돼요. 그 베푸는 일을 해야지. 그 정도 될 수 있어야지 진짜 부자인 거죠. 돈에 욕심이 더 이상 없는 구간. 그 구간이 돼야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악재가 수두룩한데 하락폭이 깊었다. 그리고 PBR이 절대 저평가에 놓여 있고 모멘텀이 확인이 됐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안 써져 있네.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추세는 한 번에 상승 추세로 돌려버립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이제 내려오지 않아요, 잘. 왜? 이제 하락을 길게 하면서 그동안 매물을 다 벗겨놨어요. 하락을 하면서 매물을 다 벗겨버린다고. 이거를 주가를 올려서 다 받아먹는 게 아니고 이제 하락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지치고 견디다가 뭐 안 되고 뭐하고 한 사람들 물량이 한 80%는 털려요.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중간중간 저항을 맞는 건 왜 그럴까요?
1, 20% 에라 나몰라라 라든가 이런 보유자들이 있어요.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량은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한 8, 90%는 그 구간에 다 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은 상승 추세로 돌려가지고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락을 하고 밑에서 기는 동안 이미 다 나옵니다. 손실을 다 확정을 짓고 주식시장을 떠나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돼서 매물이 다 벗겨져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도 한번 딱 탄력을 받게 되면 잘 내려오지 않아요.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자, 실적이 폭발을 하고 주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구간에는 이제 호재 뉴스만 나무예요. 지금 카카오 같은 거 보세요. 제가 7만원, 8만원 대 막 이야기하고 메디포스트 같은 거 5만원, 6만원 구간대 지금 거의 100% 구간대 다 나왔잖아요. 100% 구간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영상으로 다 있어요.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이 영상에서도 다 이제 뭐 매매했던 종목들이고 그 중에 이제 그때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 내가 살 때만 해도 안 좋은 소리 뭐 카카오 하면은 무슨 뭐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들렸단 말이에요.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반등하고 있는 한미약품 그리고 뭐 한미약품도 그랬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있을 때 시점을 제대로 잡으면 바닥 구간이에요. 근데 왜 한미약품하고 셀트리온은 우리는 왜 쳐다보지도 않았냐? 너무 고평가야.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하고 상승 추세를 이미 만들어 놨으면 내가 바닥 구간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버려야 돼요. 호재 뉴스만 난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추세가 꺾여요. 추세가 꺾이면서 미래 가치를 이제 선반영한다는 거죠.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실적이 줄어들 거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구간이 꼭지예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가 꼭지라고 짚어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에서 있어요. 차트만 보고 그림 그리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한번 함께 살펴보자고요. 이번에도 내 얘기가 과연 맞는지. 과연 자동차 섹터, 통신 섹터가 나중에 1년, 2년 후에 이게 진짜 바닥 딛고 돌아서서 상승을 정말 그렇게 많이 해주는지. 그때 돼도 이제 내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다 견디다가 못해갖고 다 던지고 이 영상을 보고 그 종목을 이제 접하고 실제 매매했던 사람들도 10%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해요. 왜냐면은 나도 숱하게 그런 경험을 이제 겪어봤으니까. 자, 주가의 파동과 기업 가치를 이제 대입을 하는 이제 파동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자, 기업의 가치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건 이제 모멘텀과 가치를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뭐 이제 사업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가치를 반영을 해놓고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해놓고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분석을 해서 이게 딱 맞닥뜨러지는 이거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가치 분석이에요. 이게 주식 투자자한테 꼭 필요한 공부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는 하락도 상승도 분석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 경험이 누적되지 않으면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한번 봐보고 내가 1000%, 2000% 수익을 내보고 100%, 200% 이런 수익은 그냥 내가 뭐 한 1년 갖고 있으면 나오는 수익이다 라는 정도의 경험이 누적이 돼야 그런 경험이 누적이 돼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작은 파동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갖춰진다는 거죠.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 확실히 알고 뭐하고 해도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자, 파동 1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장을 했고 20년 동안 이렇게 기업이 계속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장을 하고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눌리고 상승을 하고 눌리고 자, 엘리어트 3승
상승 5파가 나오고요. 하락 3파가 나오죠. 뭐 하락했다가 빠지고 하락했다가 빠지고 다시 여기서 상승 3파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크게 이렇게 크게 만들 때도 있고 조그맣게 만들 때도 있고 하락 2파가 하락 3파가 이렇게 크게 만들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주가가 위로 갔다고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모양이죠.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뭐 만들었다가 또 눌렸다가 1파, 2파, 3파 뭐 대충 그려보면 다 맞는다고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1파, 2파, 3파 하락 1파, 2파 뭐 이렇게 맞아요. 이게 1파, 1파, 2파, 3파 하락 1파, 하락 2파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뭐 박스권은 이건 이제 엘리어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엘리어트 만들고 내려오고 엘리어트 만들고 올라갔다가 엘리어트 만들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상승 추세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종목들은 이런 게 만들어져요. 보면 이런 종목들 보면 상승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상승 5파 이렇게 대충 나오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 1파, 하락 2파, 상승 다시 3파, 이제 지금 3파 끝난 거죠. SK하이닉스는 보면 상승 5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락 3파 1, 2, 3. 자, 상승 3파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리면 이게 맞아 떨어진다고. 이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냈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 대한 그 원칙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은 얼마나 연구를 해서 이걸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대입을 해서 해보면 이게 꼭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고점을 잡아낼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건데 여기다 이제 추세선을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추세선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보면 밑에 있을 때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도 보면 이거를 기업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걸 추세선이라고 보고요. 기업 가치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 밑에 있을 때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 가치보다 위에 있을 때 이 구간은 다 고평가 구간이에요.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내려가는 기간이 길죠. 올라가는 기간이 짧고 내려가는 기간이 길어요. 올라가는 기간이 짧고 내려가는 기간이 길죠. 올라가는 기간, 내려가는 기간이 더 길단 말이야. 이런 파란색 자리에 진입을 하면 이건 추격 매수예요. 추격 매수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자리는 다시는 그 자리가 오지 않아요. 자, 이 구간에 샀어도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죠. 계속 들고 가면 된다고. 20년 동안. 이 자리에 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한번 터치는 할지언정 이게 기업이 계속 성장할 가치가 이렇게 우상이 돼 있다 그러면 시장이 아무리 무너지고 뭐가 필요 없어요. 이 자리는 오지 않아요. 이 자리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놨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왜? 이 자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으니까.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이게 장기 투자예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이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진입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자리가 뭐 다시 오면 이건 힘들어요. 몇 년 지나서 다시 이런 내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다고. 이 구간에 샀으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뭐 분종 왔다가 또 빠져요. 그럼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 사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구간에 사면 이 심리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도 미친 짓이에요, 이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냈으면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장기 투자는 이런 윗구간에 사면은 장기 투자를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파동 1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런 그런 가치 분석과 주가 파동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제 박스권 탈피 운동. 이게 예를 들어 상장을 했는데 바로 성장을 못했어요. 성장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안 좋아지는 기업도 있겠죠. 근데 안 좋아지는 기업은 우리는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자,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장하는 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종목은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면 가운데를 딱 잘라놔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KT 같은 거. 보자고요.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없네. 자, 이런 종목들은, 자, KD 같은 종목들은 가운데다 선 하나 긋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보통 보면 전 가운데다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아이고, 선이 별로 똑바르지가 않는 것 같네.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224일선을 주로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고, 지금 이제 돌파를 못하는 월봉은, 봉이 굉장히, 월봉으로 보면 봉이 굉장히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보통 한 10%, 20% 등락폭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KD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좋죠? 자, 차익 실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겁니다. 왜? 언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처럼 추세를 돌파해서 가버릴지 몰라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투매를 이렇게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밟고 돌파를 해서 이제 추세를 만드는 게 정상이었어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하락입니다. 왜? 이 하락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9월 달에 폭락이 나왔는데 이때 악재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게 빠진 거라서 이건 이제 회복을 하면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었죠. 일단 뚫어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골팍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미털기죠. 이런 구간이 지나가면 추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더 빠지든지 말든지, 이게 빠지면 완전 땡큐 아싸 자리, 이런 자리가 많이 온다 그러면 땡큐 자리, 땡큐 자리, 이런 자리가 많이 오면 땡큐 자리에요, 땡큐 자리. 안 올 확률이 높은데 오게 되면 땡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오면 완전히 이제 뭐 비중을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크게 확대해 놨으니까 좀 올라가면 비중을 당연히 덜어놔야죠. 거의 막 손해보기가 힘든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런 구간은 거의 내려온다 그러면 손해보기가 힘든 구간이니까. 왜? 박스권 하향 이탈했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 가치가 이제 5G 모멘텀도 갖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24일선을 이 까만 선, 이 추세선 대신해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24일선 밑에서 샀어도 마찬가지죠. 뭐 이 구간에 아무데나 샀으면 자, 좋은 흐름이죠. 224일선 위에서는 자, 비중을 덜어놓는 자리예요. 비중을 덜어놓는 자리라고, 이런 자리는. 그리고 나서 추세를 만들어버리고 그냥 계속 이 위에서 논다. 진짜 추가 매수는 못하는 거야. 응? 추가 매수는 못하고,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안 했는데 뭐 추가 매수 못하고 이제 그냥 가진 것만 보유하는 구간인 거죠. 그 구간부터는 이제 그냥 가진 것만 보유하고 이제 또 다른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모멘텀 있고 뭐 이런 종목들. 이런 박스권 탈피 파동이 있다. 이런 파동도 기억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다가 박스권을 탈피하면 이걸 뭐 이제 전고점 돌파 매매라 그래갖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라 그러죠. 이건 이제 단기 매매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눌리게 되면 또 이제 멘붕 옵니다. 이런 자리에 더 사야 되는데 이제 손절 나가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그런 모양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일정적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보다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가 항상 이렇게 반복된다. 그럼 위에 있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말고 밑에 기업 가치보다 밑에 있을 때만 모멘텀 있는 종목들 찾아서 이제 사놓으면 그 자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이다. 물론 이제 산 다음에 바로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면 이 진바닥을 어떻게 잡아? 이거 신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진짜 딱 이 바닥은 잡을 수가 없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잡히긴 하죠.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자리를 내가 매번 잡을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인간이 불가능해요. 상승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잡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꼭지에 딱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개미들은 꼭지에 딱 잡는데 그 자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호재 뉴스가 있는 자리는 이런 꼭지다. 그런 꼭지에 딱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기본적인 파동 이론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기아차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구간부터는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 자리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통신 섹터도 이 위에 있을 때는 쳐다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내려와 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자리는 이제 조금 더 내려온다든가 지금부터 사모아도 되고요. 지금부터 사모아도 좀 더 내려오는 구간,
뭐 몇 개월 이렇게 긴다 그러면 그 구간에만 잡아놓으면 역사적으로 이 자리는 안 온다고.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안 온다고.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수익인 거예요. 평생 동안. 올라갔다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 SK 하이닉스도 이런 밑에 자리에서 샀으면 마찬가지죠. 이게 5개월, 6개월. 이게 뭐 봉으로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한 20%에서 한 20%에서 50% 구간은 나왔을 거예요. 하락 구간이. 이 봉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 그 30%못 견디면 이 상승을 놓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진입했으면 어떡해요? 뭐 이제 한 20% 30% 먹는 거야. 20% 30% 먹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 하락이 이렇게 중장기 하락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 이게 예정되어 있어. 그러면 30% 먹고 판다고 이 자리에서 진입하면 이게 올바른 투자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지. 사자마자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는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사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 투자는. 근데 그런 장기 투자는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단기 투자자들은 절대 그 수익률을 나중에는 쫓아올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여러 투자자들이 증명을 해줬죠. 피터 린치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해줬어요. 워렌 버핏은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이 100조밖에 없다는 건 이 사람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투자를 잘못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한데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만 이제 투자를 했었죠. 성장주는 천하도 안 봤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워렌 버핏보다는 피터 린치가 투자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내 개인적인 성향은 이쪽에 더 맞고요. 워렌 버핏 같은 성향은 한국전력 같은 것만 거의 몰빵으로 사는 거예요. 몰빵으로 계속 사서 계속 갖고 가는. 그러니까 배당 받아서 또 사고 배당 받아서 또 사고 내가 벌어서 사고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워렌 버핏식 투자예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종목을 여러 개 불려놓고 그 중에 수익이 빨리 나고 많이 나는 걸 팔아서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쪽을 이제 순환매를 시키는 매매를 한 게 이제 피터 린치의 매매 방식이고 워렌 버핏은 몰빵 투자. 몰빵 투자를 하되 굉장히 안전한 종목에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해서 그런 종목을 되게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워렌 버핏식 투자 방법이고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워렌 버핏식 투자보다는 피터 린치 투자가 나에게 더 맞는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진입 시점을 잡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누가 이런 거 알려줘? 나니까 알려주는 거지. 바닥 잡는 방법하고 거의 근접해, 근사치에 도달한 기법 중에 기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엄청난 분석과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상승 추세 있는 종목도 이렇게 잡아내면 되고, 박스권에 있는 추세들은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 된다. KT 차트를 열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서 싼 자리에 사서 견디는 연습을 하셔서 꼭 큰 수익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초입 구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한 지 지금 이제 7개월, 8개월째 돼가고 있나? 근데 중간에 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뭐 이래서 지금 그 기간 좀 길어진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바닥 타입에서 수익을 크게 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제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나중에 그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 그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고요. 내일도 또 이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주 좋은 팁을 드렸고, 자, 이론적인 방법, 그리고 파동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투자에 입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판단이고 본인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런 부분을 자기화해서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팁을 드렸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광고 시청은 필수라는 거 인지하시고 광고는 좀 무조건 봐주시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내일을 위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